오늘의 주제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여러분 모두 단군 신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군 신화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들 잘 알고 있고 또 지겨울 테니 조금 빠르게 넘겨볼게요. 옛날 옛적에 하늘의 최고 신인 환인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인에게는 아가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환웅이고요. 근데 얘가 맨날 하늘 아래 땅을 보면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인이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롭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환인이 그래, 그럼 내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그리고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를 줄 테니 잘 다스려 보아라 하면서 환웅을 땅으로 내려보내 인간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환웅은 인간 세계를 쭉 보다가 태백산 꼭대기에 오지게 큰 신성한 나무가 있는 걸 보고 그 아래로 내려와 그 지역을 신이 내려온 도시라는 말을 줄여서 신시라고 이름을 짓고 스스로를 환웅천왕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를 이용해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다스렸어요. 환웅천왕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던 그때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맨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환웅천왕은 곰과 호랑이가 너무 간절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까 쑥과 마늘을 주면서 너희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것만 먹고 살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곰은 성공을 했고 호랑이는 실패를 해서 결국 곰만 여자로 변해서 웅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웅, 웅녀, 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하여튼 웅녀는 자식을 가지고 싶어서 맨날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환웅이 또 남자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와 결혼을 하고 아가를 낳았어요. 그 아가가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은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단군 신화는 고려 후기에 지어진 삼국유사라는 책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또 고려 후기에 지어진 제왕운기라는 책에 다시 등장해요. 그렇다면 왜 고조선이 수립된 지 한참 지난 고려 후기에 단군 신화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을까요? 그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려 후기에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특히 몽골의 침입이 아주 심했는데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온 국민이 단결해야만 했어요. 근데 고려인들에게는 아직까지 고려 이전의 삼국인 고구려, 신라, 백제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려 정부는 삼국시대 이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들고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단군의 후예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통해서 모든 고려인의 힘을 합할 구심점을 만든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고려 후기에 단군 신화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원래 고조선의 정식 명칭은 그냥 조선입니다. 근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기 때문에 후대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앞에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단군 신화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당시의 모습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고조선이 수립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고조선 수립 당시는 청동기 시대로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하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면서 세력을 넓히고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던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옵니다. 단군 신화에서 그 내용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나오고 곰과 호랑이가 나오고 그리고 환웅과 사람이 된 곰이 결혼해서 단군을 낳아 고조선이 수립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역사적으로 추측해보면 하늘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던 부족 그리고 호랑이를 숭배하던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던 부족이 서로 연합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고조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겠죠. 또 환웅이 인간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라는 말은 한자로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홍익인간,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입니다.
교육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그리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육해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용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익대학교 등 홍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용어는 거의 대부분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그리고 비를 다스리는 우사,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데 바람과 비, 그리고 구름은 모두 농사가 잘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농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단군 왕검의 명칭을 보면 단군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왕검이라는 말은 지배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군 왕검이 지배자이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단군 신화를 통해 단군 신화의 시대적 배경하고 고조선 건국 당시의 실제 모습을 추측해 봤어요. 이제 고조선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도를 봐볼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를 잘 볼 줄 알아야 해요. 간단한 지역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국 지역도 우리나라 역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국 쪽 지명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위쪽 지역을 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강이 하나 있는데 중국어로는 랴오허 강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요하강이라고도 합니다. 솔직히 한자로 알고 있는 게 편해요. 랴오허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랴오닝 지방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요령이라고 해요. 그냥 한자로 말할게요. 요하강을 기준으로 그 서쪽을 요서지역, 그리고 그 동쪽을 요동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역사를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어봤을 텐데 그때 그 요동지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고조선은 만주의 랴오닝 지방에서 단군 왕검이 여러 부족 세력을 연합하거나 정복하여 수립했다고 추정되어요. 건국 당시에는 아직 철기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고조선의 청동기가 비파형 동검인데 이 무기를 통해서 만주 지역의 여러 세력을 정복하고 또 한반도의 서북지방, 그리고 지금의 평안도 쪽까지 세력을 넓혔어요. 이러한 고조선의 영토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도를 보고 추측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명확한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추측해서 지도에 표현한 거니까 국경선이 딱 지도에서처럼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고조선이 강성해지는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 점차 성장해 나가다가 기원전 5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요인은 바로 철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고조선의 철기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기원전 5세기쯤 발전하게 되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이제 철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농기구는 돌과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제 철로 만드니까 농사짓기가 얼마나 편해졌겠어요. 먹을 게 많아지고 무기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힘도 강해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조선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 고조선 서쪽에 있던 중국의 연나라와도 비등비등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을 견제하기 위해 침략을 시도해요. 이때 고조선도 당당히 맞서 싸웠지만 아쉽게도 전쟁에서 져서 서쪽 영토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지금의 평양인 왕검성으로 수도를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원전 2세기가 되자 중국의 진시황이 나타나서 전 중국을 통일하려고 했어요. 진시황의 세력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했죠.
고조선 옆에 있던 연나라도 마찬가지로 엄청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연나라 지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무리 1000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고조선인과 같이 상투를 틀고 그리고 고조선의 옷을 입은 위만을 신임해서 국경을 지키는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위만은 준왕을 배신하고 고조선의 왕검성으로 쳐들어가서 왕위를 차지했어요. 그리하여 이제 고조선을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기원전 194년이에요. 그리고 준왕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진이라는 국가의 왕이 됩니다. 근데 위만은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중국과 아주 강하게 대립했어요.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 사람의 모습을 했고 나라 이름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중국과도 대립한 모습을 통해 연나라에 가 있던 고조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무리 1000여 명을 데리고 왔다고 했죠. 이 중에 기술자들이 많았나 봐요. 위만이 왕위를 빼앗고 나서 고조선의 철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급성장해요. 그래서 우수한 철제 무기를 많이 만들게 되고 이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조선의 준왕이 피신한 한반도 남쪽의 진나라가 중국의 통일제국 한나라와 직접 무역하는 걸 막아버리고 가운데서 중개 무역을 독점해서 수수료를 떼먹으면서 아주 세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진나라에서 철 덩어리 하나를 10,000원에 한나라에 팔려고 했는데 고조선이 내가 대신 옮겨줄게 하면서 진나라의 철 덩어리를 10,000원에 사가서 한나라에 100,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옮기고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죠. 한나라의 물건을 진나라가 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엄청 버니까 고조선의 세력은 당연히 강해지겠고 한나라나 진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진나라는 아직 세력이 약해서 대항하지 못했지만 한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나라였고 특히 그 당시 황제였던 무제는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했던 엄청나게 센 키였어요. 그러니 고조선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결국 기원전 109년 한무제가 대군을 이끌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고조선의 왕은 위만의 손자인 우고왕으로 우고왕도 한무제 못지않은 센 키였죠. 그래서 우고왕도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 심지어 처음 한나라가 침공했을 때는 한나라의 육군은 패수해서 그리고 수군은 수도였던 왕검성에서 무찌릅니다. 그러자 한나라의 무제는 전략을 바꾸어 고조선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하는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몰래 왕검성에서 나와서 한나라에 항복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남쪽의 진나라로 도망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고조선의 저항은 약해지게 되고 결국 우고왕이 암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108년입니다. 이렇게 멸망한 고조선을 이제 한나라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지금의 시, 도라고 할 수 있는 군현을 설치해서 고조선의 옛 땅을 지배했어요. 총 4개가 있어서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현이라고 하여 한사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고조선 사람들이 계속 한나라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한사군은 점차 폐지되거나 옮겨가게 됩니다. 그 밖에 한나라의 지배를 받기 싫어했던 고조선 사람들은 남쪽의 진나라 지역으로 이동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진 기술들을 진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법을 한번 봐볼 거예요. 중국 역사서를 보면 고조선에는 딱 8가지의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3가지의 조항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 죽이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갚게 한다. 당시에는 곡물이 지금의 돈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결국 상처를 입히면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죄를 면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아주 살벌하죠. 물건 하나 훔치면 그 집 노비가 되는 거니까요. 현재는 단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지만 각각의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조항을 봅시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형벌은 바로 범죄자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입니다. 고조선도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가장 나쁜 범죄라고 본 거죠.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 돼요. 지금 봐도 되게 합리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조항을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상처가 나봐요.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농사를 당연히 못 짓겠죠. 그럼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 곡물로 갚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통해서는 당시 사람의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해서 일하지 못한 만큼 다치게 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내용이니까요. 세 번째 조항을 보면 아주 강해요. 물건을 훔치면 바로 그냥 노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50만 전을 내야 하는데 당시의 일반인들이 청동이나 철을 구하기는 엄청 힘들었을 테니까 대략적으로 50만 전은 일반인들이 내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물건을 하나라도 훔치면 노비가 된다는 건데 이걸 보면 고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결국 세 번째 조항에서 사유재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단군신화에서부터 고조선의 발전과 멸망, 그리고 고조선의 법률까지 고조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단군신화에서 알 수 있는 홍익인간 이념, 그리고 고조선 수립 당시 사회적 모습,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세 가지 유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 과정은 내용이 많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법률의 내용과 법률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한사군에 저항하면서 성장한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